예,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과학연구팀의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교시 우주과학과 우주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9년대, 80년대 말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역사가 사실은 길지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주과학, 우주탐사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우주탐사 역사 또 우주과학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러한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들과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이유, 또 현재의 이익,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창출, 발견,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 이유로는 인간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이 출발점이 돼서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로 또 그 우주를 넘어서는 우주 끝까지의 그런 탐험을 하겠다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 바로 이 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세계는 자유주의 국가와 또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우주 개발의 목적이 바로 군사적인 서로의 경쟁 관계에서 그 기반을 두고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된 현재에는 이러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주 개발을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 개발은 계속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재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생활 활용 기술은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통신, 기상, 항법위성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재에도 우리 실생활에 바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로 항법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생활의 한 기술이 분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생활 이용과 더불어서 파생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컴퓨터라든지 화재 검출기, 또 코드가 없이 충전기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무선 전동 공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 개발을 하면서 나온 파생 상품들, 파생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상품화돼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파생 기술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세계 15개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 이런 것을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파생 기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 활용과 파생 기술은 실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국가적인 안보 측면도 현재 이익의 한 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생활 활용 기술 또 파생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실제적으로 지구가 앞으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또 다른 행성을 탐사해서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런 자원들을 얻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 우주 탐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주 탐사를 하는 근본적인 과학적 목적은 바로 이 우주과학 연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우주과학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지구, 즉 지구의 고층대기, 또 지구 주변 우주환경, 태양 및 태양계, 태양계라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 및 행성들이 과 함께하는 위성들,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 태양계 밖
우주 등의 과학적 이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연구를 하는 것이 우주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연구 영역으로 보면은 지구 고층대기부터 지구 주변 또 지구 관측을 포함하는 지구 과학 분야 그리고 태양의 근본 원리, 물리적인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태양 물리 부분 그리고 태양계에 속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가 됐지만 해왕성까지 그 8개의 행성들에 대한 그 기원이나 물리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행성과학 그리고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들의 그런 운동 그리고 태양계 밖의 우주 이런 데를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는 천체 물리 그리고 제가 여기 밑줄을 하나 쳐놨는데요. 유인 우주과학은 사실은 우주과학 엄밀히 말하면 우주과학보다는 유인 우주 개발 쪽에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우주 실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중력 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주과학 실험의 범주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과학의 연구 영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 변화라든지 태양 변화 그리고 태양이 지구와 타 행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성과 생명의 기원, 우주의 진화 및 기원 그리고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 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타 행성, 태양계 밖에 다른 행성에도 있는지 연구하는 외계 생명체 분야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탐사 경쟁의 시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양 경쟁 체제 속에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을 한 것은 바로 옛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7년 10월에 스푸트닉 1호가 먼저 소련에 의해서 발사가 됩니다.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은 상당한 우주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고 같이 경쟁 체제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1950년대부터 60년대를 거쳐 유인 달 탐사 아폴로 11호가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까지는 소련이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푸트닉 1호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 발사에 이어서 옛 소련에서는 루나 1호라는 것을 1959년 1월에 발사해서 물론 달에 가서 착륙은 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달을 촬영하고 근접 비행을 하게 되는 루나 1호를 발사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들어와서 71년 4월에 바로 사람이 머물면서 직접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인 우주 실험 모듈인 살루트 1호라는 우주 정거장을 먼저 발사를 해서 우주 개발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열기를 더해가는 이제 양 진영, 옛 소련과 미국의 경쟁 체제가 가속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큰 자극을 받은 미국은 실제적으로 계속 뒤처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처음에 발사하는 것도 뒤졌고 그리고 달에 처음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뒤졌고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유인 우주인, 즉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는 것도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회하고자 1969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로 보내서 달에 사람이 처음으로 착륙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9년 7월 달에 7월 16일에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 최초로 달에 사람의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그 다음 마이클 콜린스, 버즈 알드린 3명의 우주인이 달에 도착을 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의 천체에,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이지만 지구를 벗어난 다른 천체에 가서 착륙을 하는 이런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모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를 대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보도했던 그런 신문 기사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달 탐사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류는
지구 밖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달 탐사 이전에 여러 우주인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올해로 유리 가가린 탄생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유리 가가린을 필두로 해서 1961년에 보스토크 우주선을 타고 이 유리 가가린이 108분간 우주 비행 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공전을 한 다음에 지구로 귀환을 해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뒤진 미국은 사실은 미국이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리 가가린은 먼저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함으로써 소련에 이어서 미국이 두 번째 우주인을 배출을 하는데 바로 알렌 셰퍼드라는 우주인이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알렌 셰퍼드는 유리 가가린처럼 지구를 한 바퀴 공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준궤도 비행이라고 해서 약 200km가 넘는 그런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준궤도 비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인들의 배출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인간의 달 착륙, 바로 닐 암스트롱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9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한국도 최초의 한국 우주인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2008년 4월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귀환을 하는 이러한 쾌거를 저희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개발, 사람이 직접 우주에 가서 연구도 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주 탐사의 시작은 무인 탐사, 즉 인공위성이라든지 탐사선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물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이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 유인 우주 탐사도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1971년 살루트 1호가라는 우주정거장이 발사가 되면서 유인 우주 개발 시대도 같이 서막을 열었는데요. 이것보다 뒤에 미국에서는 스카이랩이라는 우주정거장을 73년부터 79년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련에서는 스카이랩 시리즈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가 이후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미르라는 우주 정거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2001년 3월까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양한 우주 실험이 진행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달이라든지 화성을 탐사할 때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됐습니다. 사실 살루트나 스카이랩 같은 경우는 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했던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렇지만 체제가 변화하면서 이 미르 우주정거장의 운영 말기에 와서는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협력 체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미르 우주정거장에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도킹을 해서 실제적으로 협력 연구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이 미르 우주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이 미르 우주정거장이 2001년 3월 달에 폐기가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구 주변 우주 공간에 국제 공동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세계 처음에 16개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바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11개 국가, 그리고 브라질이 참여해서 세계 16개 국가가 국제우주정거장을 1998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기의 계획은 2005년 정도에 완성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또 우주 왕복선의 사고 또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우주정거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실험을 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운영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을 국제협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08년에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모습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완성이 된 국제우주정거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6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 현재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제 여건으로 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의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다양한 국제우주정거장의 실험도 하고 또 우주유영동을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보수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장비들도 우주인이 우주유영동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주 개발은, 우주 탐사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독자적인 것보다는 이와 국제우주정거장의 예와 같이 앞으로 협력 연구가 주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도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의 숨은 주역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이 5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86년에 챌린저 사고, 2003년에 우주왕복선 콜ум비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이 사실은 많이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2011년에 완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주왕복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상 7명이 우주인들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비상상황 시에는 최대 11명까지 이렇게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주왕복선은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의 소유주 타입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우주선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다양한 우주 탐사를 위한 실험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우주공간 장기 체류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기초연구 및 신기술 분야에서는 생물학 실험, 물리 실험, 또 화학 실험, 또 재료과학 실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중력, 무중력 환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분야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은 바로 인간의 적응성 연구입니다. 우주공간 적응성 연구인데 바로 앞으로의 달 탐사, 유인 달 탐사, 유인 화성 탐사를 대비해서 바로 인간이 우주공간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 관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 부분에는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측 및 우주 탐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유인우주 탐사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의 주무대가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인 분야 연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우주 탐사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의 위성인 달,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주 무대는 바로 달과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달을 탐사해야 되는가, 또는 화성을 탐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간 화성 거주 가능성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게 분야가 있겠고, 그다음 화성에 과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고 생명 존재의 근본이 되는 물이 과연 화성에는 있겠느냐, 그리고 화성의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구가 화성과 같은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길을 걷겠느냐 해서 앞으로 지구의 환경, 지구 과학의 연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화성 탐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과학적 측면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는 바로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온전한 화성 탐사 또 달 탐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화성 탐사, 달 탐사의 목적은 바로 앞으로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 측면의 그 화성 탐사에 대한 주요 분야를 보면은 바로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화성에서의 그런 물의 흔적을 찾는다든지 또한 화성의 대기나 표면 연구를 통해서 화성의 기후 변화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과연 지구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걷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과정을 걷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유인 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화성 탐사 그리고 달 탐사 연구의 목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해외에서 지금 화성 탐사 임무를 지금 진행해 온 그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화성에 가장 먼저 탐사선을 보낸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원래 소련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마리너 4호를 1964년에 바로 이 화성에 근접 비행을 시킵니다. 물론 화성에 착륙하거나 화성 궤도를 돈 건 아니고 화성을 지나가면서 화성에 대한 21개의 그런 화성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런 근접 비행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바이킹 우주 탐사선 1975년에 미국이 바로 이 바이킹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이때도 잘 아시는 화성 탐사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성 탐사선인 로봇이 있죠. 바로 스피릿과 어퍼튜니티라는 두 가지 쌍둥이 탐사선이 있습니다. 2003년에 발사해 6월달과 7월달에 한 달 간격을 차이를 두고서 발사를 해서 2004년 1월달에 바로 이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분석을 통해서 물이 화성에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의 연구를 착수를 했고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올해 말에 바로 미국에서 마스 사이언스 레보레토리라는 그런 탐사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화성에 사람이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앞에 보냈던 바이킹이라든지 또는 이 스피릿, 어퍼튜니티와 같은 이런 로봇들은 실제적으로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고 있는 마스 사이언스 레보레토리라는 이 탐사선을 실려가는 로봇은 실제적으로 소형 자동차 크기만한 이런 로봇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화성 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는데 오는데 보통 각각 6개월 정도의 최단 기간을 잡더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왕복한다고 하면은 바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서 착륙을 해서 여러 가지 탐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치면은 보통 2년이 넘는 시간이 보통 소요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기술적으로 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통해서 우주를 탐사를 하자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장은 이제 국제 공동으로 우주 탐사를 하자. 즉, 앞으로의 2030년경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자는 것은 국제 공동으로 하자라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주변 350km 상공에 국제 우주정거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와 달 궤도 사이에 라그랑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중력 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주정거장과 같은 그런 시설을 위치해 놓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지점이 되겠는데요. 그 지점에 거주지,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거주 시설을 건설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 소행성을 탐사를 해보고 또 달을 탐사해보고 2030년경에 국제 화성까지 가자라는 첫 번째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달을 거쳐서 소행성을 거치고 그래서 화성으로 가자라는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국제 공동 협력 연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 단계이지만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계획들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국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 우주정거장과 또 화성 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그런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우주탐사를 위한 우주과학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바로 우주탐사하면 바로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 연구가 주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행성과학, 달을 포함한 화성 이런 것들에 대해 화성과 같은 행성에 대해 연구해보는 행성과학 연구, 그리고 이러한 행성이나 달을 탐사할 수 있도록 그런 탐사 기반 기술을 또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지구 주변 이런 무인 탐사와는 별도로 사람이 직접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환경, 즉 마이크로 중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니까 제가 다시 여기서 표현할 때는 무중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마이크로 중력 환경, 무중력 환경을 활용해서 하는 연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요. 행성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나 달, 또 화성, 목성 등 태양계에 우리가 탐사해야 될 그 행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자.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화성의 그런 대기층 이런 데 대한 대기 환경 연구, 그리고 이러한 환경 연구나 대기 환경 연구 또 지표면 연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성 탐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임무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 큰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행성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탐사 장비, 과학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궤도선, 그리고 착륙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초 기술들을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궤도선과 착륙선과 더불어 가서 다양하게 지표를 표면을 조사할 수 있고 탐사할 수 있는 행성 탐사 로버 이런 것들의 우주급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지상에서 먼저 개발을 해보고 우주로 보내기 위한 그런 기반 연구를 하는 지상 모델 개발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 행성 탐사에 필요한 것이 바로 궤도선, 착륙선, 로버에는 반드시 과학 탑재체가 실려야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과학 탑재체에 대한 기반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을 통해서는 우주과학 실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참여를 해서 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상 기반으로 통해서 우주실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미국의 항공우주청, 그다음 유럽우주청 등과 공동으로 우주실험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반 기술을 현재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바로 이런 기반 연구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연구 분야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중력, 무중력 환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다른 달 탐사라든지 화성 탐사 연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두 가지 분야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8년 4월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8가지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 실험하고 또 해외의 3가지 실험, 이것을 합쳐서 총 21가지의 우주 실험을 한국 우주인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는 국제우주정거장을 활용해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국제우주정거장은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기반 마이크로 중력, 무중력 활용 우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우주정거장의 가압 모듈, 우리가 실험 모듈이 안에 내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소형 위성, 여기 보시는 나노 위성, 100km 미만의 아주 작은 위성들, 그다음 지구 재진입 모듈이라고 해서 앞으로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기에 기반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사람을 먼저 실어하지 않고 그 전에는 바로 이런 과학 장비들을 실험해서 무중력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먼저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상 기반 무중력 환경 활용 우주 실험 시설도 있습니다. 자유낙하탑이라든지 무중력 비행기, 또 과학 로켓, 이런 것들에 우주에서 실험할 과학 장비들을 먼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무중력 환경에 노출을 시켜놓고 실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시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우주 탐사 분야, 우주과학 연구 이런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위성들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인공위성들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 로켓을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우주인과 같은 배출을 통해서, 우주인 배출을 통해서 실제 우주에 가서 실험을 하는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런 분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 연구를 통하면은 바로 화성을 탐사하거나 또는 화성을 벗어난 목성이라든지 토성 또는 수성, 금성,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또 달,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 있는 이런 탐사선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 착륙선, 또 로버,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성이라든지 소행성,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 또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이런 우주 망원경 개발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앞으로 연구를 매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부분을 마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우주 개발을 책임질 주역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러한 기반 연구를 가지고 앞으로 더 큰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